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 혹시 저하고는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 한경에서 뵌 이후로 거의 한 8, 9개월 됐습니다. 맞아요. 네. 김성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이 뭐 급락과 급등을 오가면서 뭐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대표님 일단 시장 현황 지금 좀 어떻게 보시죠? 좀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추세가 뭐 전환됐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는데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조금 시장 보실 때 좀 이런 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의 데미지는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 요인을 다 때려버렸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수급을 때려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경기 침체에서 얘기 나오면서 심리를 때려버렸죠. 네. 이제 심리와 수급이 사실은 투자할 때 거의 다예요. 네. 얘네들 둘이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두 개를 다 때려버리니까 뭐 거의 수직 하락하는 건 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경기 침체는 뭐 그냥 그래요. 저는 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을까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그 3회 법칙이란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은 3회 법칙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상할 것 같아서 왜 2년 전에 3회 법칙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처음 했고 두 번째로는 3회 법칙은 이번에 적용될 수 있을 기본 전제가 틀리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참여율 자체가 그거는 3회 법칙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노동부의 자료인데 3개월 동안 이제 경제 참여율이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 경기 참여율, 네네 참여율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클라우디아 시삼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본 전제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죠. 뭐 금리에 대한 뭐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사실 뭐 그건 좀 다시 제쳐놓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게 예상 언젠가 올 일이잖아요, 대표님 사실은.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나 들어가고 이제 일본도 좀 상황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순히 엔캐리 트레이드만으로 문제를 삼는데 저는 거기서 나왔던 프로그램 매매. 예,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감당 안 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기서 줄줄이 다 터진 게 좀 이슈가 커요. 이게 어떤 특정 구간에 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맞아요. 거죠. 네,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쪽 있는 사람들은 진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세상에 없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다다다다닥 단계별로 터지면서 그냥 물량이 터져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최근 신용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 포인트 또 때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확 떨어진 건데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급이랑 심리를 다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V자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저는 낫다 봐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제가 아까 아침에 방송할 때 보니까 9월달 페드워치, 물론 저는 페드워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페드워치는 3월달부터 이미 금리 인하를 90%씩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바람이지만 뭐 많이 보시니까 보니까 9월달에 원래는 이제 50bp 인하가 90%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반반 맞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0bp 인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파월 그때 멘트 할 때 아직 인플레이션 좀 덜 잡힌 것 같아. 라는 얘기 했었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후보가 말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플레이션 잡혔으면 트럼프가 대드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걱정을 하던 게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무슨 50bp로 올려야 된다. 75bp로 뭐 긴급해서 올리고 또 75를 또 올리고 또 뭘 또 그 저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혔다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반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나 봐요. 9월달 금리 인하 일단 저는 현재까지는 반반 보고 있어요. 반반.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그 수급적인 측면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래도 뭐 지금 일본에서 일본 이제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자꾸 지금 JP모건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다, 뭐 몇 퍼센트가 소진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시점으로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번 박살 났을 때는 소진이 됐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본 시장 다시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또 쌓였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 남았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과연 그게 제로가 될 거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실히 증권계가 요즘에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 자꾸 쓸데없는 짓들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것도 조금 안정을 찾아서 수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제 미증시에 밤에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좀 흔들렸었던 거는 10년물 국채 이 수익률을 봤을 때 이미 시장이 막 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거라는 걸 다 기대치를 다 반영을 했었던 수치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잡음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망하고 이게 좀 최근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다. 그 50bp 인하한다는 거, 그러니까 빅스텝 인하하는 것 자체가 네.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면은 이제 제가 페드워치 말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 나오는 프레드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제가 2년 전 3년 전쯤에 항상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를 미국이 확 올릴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경기 침체를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금리 인상 쭉 하고 어느 정도 동결하고 나서 딱 인하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맞아요. 후에 경기 침체가 네. 왔었어요. 그 시차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금리 한창 올릴 때 경기 침체를 걱정했을 때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지금 소비가 살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사실 파월 의장은 아직 말한 적이 없어요. 이번 최근에 얘기한 것도 정확한 워딩을 보면 요대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9월쯤 되면은 9월 FOMC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그 논제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하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 이제 기대감으로 확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 보는데 일단 만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심리는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뭐 피벗이라는 단어 쓰면서 제가 그때는 막 피벗이 뭐 어떤 의미입니다. 농구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벗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리 인하를 되게 바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좀 있으면 침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바랬죠. 그 얘기 하셨을 시점이 언제죠? 작년? 한 2년, 1, 2년 전. 2년 경기 침체 한참 심했을 때. 심했을 때. 네, 제가 그때 막 채팅창에 엄청 먹고 있을 때. 그때 시점이어가지고 지금은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최근 요 한 1, 2주 들어가지고 잠깐 야 금리 인하하면 이거 침체인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원래 초부터 뭐 2번 할 것 같다, 뭐 3번, 2번 줄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올해 1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다플러스에 나왔죠. 근데 2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연준에서 다플러스에 나왔을 때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을 1월 달에 보고 7월과 12월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뭐 바이든이 계속 그때는 이제 재선 나오고 그렇죠. 이제 할 때였으니까 7월 달에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이게 금리 인하하게 되면 보통 한 효과 2-3개월 걸리고 딱 대선 전에 이제 효과가 들어오니까 7월이 제일 이쁠 것 같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한 게 저는 되게 쓸데없는 금리 인상이라 봐요. 그리고 확인 사살의 느낌 안 해도 상관없는 금리 인상이라 봤기 때문에 7월 달에 딱 그 부분 한번 덜어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한 2-3개월 보고 그 이후에 좀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7월 달을 주장했는데 7월 달에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이제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다플러시스를 바뀌면서 이제 저는 그럼 12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장은 9월을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에선 반반이에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연준에서도 뭔가 힌트를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발표되는 뭐 CPI도 있고 PCE도 있고 그렇죠.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 한두 개라도 틀어지면 저는 이게 무리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페드워치 상으로는 50bp와 25bp가 이제 거의 반반이지만 50bp는 사라질 거고 이제 이게 25bp로 몰릴 텐데 과연 이것도 9월달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외환 시장에서 확 반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확 강세를 띈다든가 네. 그런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 쪽 흐름이랑 이 주식 쪽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다고 보시는지. 요즘 환율 시장 참 진짜 어려워요. 네. 진짜 예전 같으면 이제 이게 진짜 막 커플링, 디커플링이 팍팍팍 보이는데 요즘에는 달러랑 우리나라, 엔화랑 우리나라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 요즘에 엔화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 며칠 동안 좀 그런 것 움직여주는 같아요.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예전처럼 이게 확실히 제가 대학교 때 저도 경작가 나왔지만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이게 점점 실전이랑 많이 달라지는 많이 느낌? 다르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진짜 실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환율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강세가 되면 미국이 강세가 되면 뭐라고 설명했을 텐데 요즘에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주만큼은 엔화랑 거의 붙어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많이 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외환 시장 쪽에서는 뭔가 위기라든지 이런 게 관측되진 않아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그것도 전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을 분석할 때 막 되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진짜 막 분석의 끝에 가 있는 분들은 이제 환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환율 시장 또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게 침체? 도대체 어디서 침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해리스, 수혜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은 사실 트럼프가 거의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엄청 피해볼 거라고 얘기 잘못 전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트럼프가 진짜 된다고 보시는지랑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뭐 수혜주, 피해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뭐 심지어는 트럼프, 해리스랑 상관없이 결국은 AI는 계속 갈 거다. 그래서 AI나 전력이 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정경유착.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정책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트럼프랑 해리스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바이든 정도는 바이든은 왠지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모르겠거든요.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러면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일단 저는 뭐 제가 뭐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되면은 마치 뭐 2차 전지나 이제 이쪽을 완전 갈아엎어버릴 거다. 나 끝낼 거다. 거의 끝장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좀 그렇게 좀 잘못되게 오보 좀 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제일 최근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자기는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 타봤다,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되게 환상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이 워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이것만 되게 확대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대표님. 내연기관차밖에 없어요. 지금 내연기관 100%예요? 100% 안 되죠. 아니죠. 내연기관에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수소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든지 100%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언론들이 트럼프를 이단한 느낌이니까 사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되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그 멘트는 정말 합리적인 멘트라 봐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전기차 100%도 없고 그리고 내연기관 100%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 띄운 것도 문제라 봐요. 전기차 100%? 오히려. 그러면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그러면 미국에서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었던 그거를 단지 1, 2년 만에 다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일단 전기차 타봤고 환상적이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환상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자문위원으로 들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100%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다가 사실 미국은 이제 또 정치할 때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트럼프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금액을 얼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 또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정치 자금을 넣었어요. 트럼프 쪽을 지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발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 로비라는 게 합법적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대놓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로비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저는 트럼프가 오히려 사업가라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잖아요. 그만큼 해줍니다. 기본이 나한테 주면 이만큼 해줘. 나한테 안 줘? 못 해줘.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철저하게 기본 테이크죠. 맞아요. 철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이 미국의 공장 증설을 잠깐 딜레이 시키고 있고 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그 기업들은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고 일단 바이든이 재선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붙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하차하고 테리스가 올라왔어. 트럼프가 이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야 잠깐만.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지만 저분은 예전에 쇼맨십이 되게 큰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한테 1조를 다 투자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거기다 영원을 투자하면 본인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뭐 캐즈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투자 시기를 뒤로 이제 지연시키는 거죠. 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공장에 대한 뭐 좀 딜레이 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의 소설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금을 충분히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단어 하나 뭐 하나 이런 거 핑계 잡아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는데 저는 갑자기 1년 반 전이 생각납니다. 2차 전지 막 올라갈 때 제가 용감하게 웅달 책방 나와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그거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 지금 사시라고. 우리나라 어차피 반도체 아니면 안 되는 나라고 지금 이제 치킨 게임 중이니까 삼성전자 치킨 게임 끝나면 이제 얘들 이제 DRAM 다 이제 낸드 가격 다 올릴 거다. 그럼 이제 그게 실적 반영되고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세요 했다가 제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딱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를 욕을 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욕을 해요 그냥.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막 되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조금만 꺾이고 조금만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 실적이라는 게 정말 V자로 반대하고 확 돌아서지 않잖아요. 최근에 2차전 실적 안 좋은 거 맞아요.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분석의 차이나 이런 시각의 차이가 결국 저는 그 차이라 봐요. 이제 증권가의 차이냐, 증권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냐, 증권맨들의 차이, 증권맨이냐 아니면 사업가냐의 차이라 봐요. 증권맨들은 당연히 그냥 빨리빨리 돈 투입했으니까 돈 벌길 바라죠.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3년 4년 보고 이제 니들은 지져라. 나는 장기를 보고 투자한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딱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20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답을 딱 얻은 게 하나 있어요. 경기 침체 때도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주장했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IMF라는 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그때 돈이 없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상장 기업도 날아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안 나서요.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장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을 때 잡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 안 좋을 때 그렇죠. 누구는 나 투자 못해. 근데 누구는 우린 할 거야. 대출을 땡겨서라도 할 거야. 우리 나중을 보고 할 거야.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맨날 그래요. 지들이 1등이니까 조금 뭔가 얘들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런 데 올라오면은 치킨 게임 걸어버려요. 걸고 막 터지고 막 뭐 SK하이닉스랑 막 마이크론이 우리 감산할 거야 이래도 안 움직이거든. 맞아요, 삼성이 맞아요. 근데 그때 삼성이 우리는 계속 생산할 건데 이래가지고 죽여놓죠. 그러다가 나중에 캐파 확 늘려버리고 이제 우리 그냥 생산 적당히 할게 얘기하면 딱 반등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삼성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치킨 게임이 사실 지금 저는 2차전지에서 일종의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봐요. 그 기업들의 각각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막 투자를 줄이고 막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막 우리 좀 안 될 것 같다 옛날에 그 태양광처럼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전 2차전지 하지 말라 그래요. 욕을 먹어도 근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 딱 느낌이 오죠. 이거는 지금 시장 안 좋은 거랑 상관없다. 저들은 지금 2년, 3년, 4년 후를 보고 가고 있다. 그게 좀 이제 2차전지 투자의 당위성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해주셨거든요. 그걸 좀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네, 2차 전지는 질문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일단 뒤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반도체도 항상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면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주가는 상승돼 조정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 반도체가 지금 상당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보시는지 네.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빅테크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갑자기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서 빅테크의 이익 버블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98년도에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다 알죠. 딱 IMF 때 만드셨나? 아팠죠. 처음에 이제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니구나라고 했던 시점에부터 주식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솔직히 달리다가 중간에 쉬는 과정이 있잖아요. 있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에 어떤 체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반도체 예전부터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긴 저도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쉬는 게 커요.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AI 쪽으로 이끌었다라 보는데, 저는 사실 반도체가 쉰다기보다 AI가 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빠지면서 핑계 댔었던 거 뭡니까? 블랙엘. 블랙엘의 설계 오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팩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데 블랙웰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돼요. 블랙웰에서 종류가 있습니다. B200과 B200과 그리고 GB200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GB200 이름만 혼자 특이하죠. 근데 이게 슈퍼칩이라 불리는 건데 제일 최신 모델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GB200 같은 경우는 B200 칩을 2개를 넣어요. 2개를 삽입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밑에 있는 본딩 다이가 좀 더 미세공정이고 더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오류가 발생했죠.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엔비디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지. 엔비디아 설계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요. 문제가 이거 해석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나 보는 게, 일반적으로 설계는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설계에 오류가 난 거를 사실 엔비디아 같은 이런 패밀리스 기업들은 그냥 설계만 하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누구랑 하냐면 파운드리랑 합니다. 파운드리 누구예요? TSMC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면서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제 계속 테스팅하는 것처럼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율도 맞추고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번에 대량 생산 직전에 발견했다고요, 이거를. 이거는 저는 엔비디아에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원인 제공이 엔비디아지만 결국은 저는 이건 잘못은 TSMC에 있다 봐요. TSMC가 일만 좀 똑바로 했으면 사실 이런 일수 없었을 거고, 뭐 TSMC의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발견했다는데 그들은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설계 오류를. 그래서 저는 너무 엔비디아 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저희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이제 어쨌든 숏에 대한 부분도 이제 AI 쪽에서 많이 끼고 결국은 이제 뭐 불필요한 어떤 뉴스들을 많이 양산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뭔가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AI 관련주는 뭐 적절히 좀 쉬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닷컴 버블이랑 연결한다, 뭐 시스코 이런 거랑 연결한다, 100% 장담하는데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고, 물론 시스코가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최근에 봤는데 시스코가 아직 상장이 되어 있고 그때보다 지금 기업 내용이 더 좋아요. 그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기업 내용이 더 좋습니다. 시스코는. 뭐 이건 제가 잠시 TMI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지금 AI는 그냥 적절하게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런 내용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뭐 블랙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블랙의 설계 오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TSMC가 그거를 커버링 못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뭐 3개월? 사실은 블랙엘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밑에 있는 호퍼도 H100, H200도 사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시장 우리가 투자할 때 뭐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미래가 끝났다라고 예상할 때 제일 명확하고 제일 좋은 건 소비거든요. 소비.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소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리고 뭐 물가가 높아도 소비가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결국은 이제 사준 사람 있으면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만약 블랙에를 못 만들었다. 근데 뭐 밑에 이제 호프를 엄청 생산을 많이 했어. 그럼 그거 안 팔릴까요? 제가 봤을 때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에 이슈는 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좀 느낌이 좀 많고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저는 뭐 이미 전 1분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3분기 때는 좀 조심하자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2분기 지난 분기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분기 때 실적 컨센서스 쭉 보니까 높아요. 특히 AI들이 좀 높게 측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대가 낮으면 사실 실망도 크지 않죠. 근데 기대치가 높으면은 아무리 그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미치지 못한 그 수치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도 높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 기대치보다 기대치보다 낮으니까 밀어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기대치가 낮았잖아요. 낮으니까 오히려 그보다 조금만 잘 나와도 야 진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서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케이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AI는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지 뭐 사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전 없다 봐요. 솔직히. 그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네. 2분기 때 뭐 영업이익 뭐 240 몇 프로, 400% 네. 그 수준은 유지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서 많이 좀 감익이 될 거라고 보세요? 발표되는 실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 봐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 증시들 보면은 문제가 당분기에 발표하는 실적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거 예상치.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맞출까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제 호퍼나 아니면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딱 나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바뀔 것 같지는 네. 않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숫자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하이닉스도 실제 내년에 계속 이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PER 기준으로 뭐 7배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뭐 싼 건 맞는데 근데 주가 측면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한 땡겨서 반영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아직 발표가 HBM3 같은 경우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난다고 하니까 HBM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것 같고 그럼 주가 측면으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매력적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HBM3를 삼성전자가 가져간다고 보고 그런 기대감을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매력 차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 HBM 시장에서 미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어젠가 한경방송 가서도 그 얘기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 친구들 뭐 지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형 삼성전자사 SK하이닉스사? 그럼 저 그래요.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얼마 투자할 거야? 그러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500만 원을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둘 다 사고 차라리 딴 고민을 해. 그 두 기업은 완전히 매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만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그렇죠. 냉장고도 팔고 게다가 휴대폰도 최근에 좀 치고 올랐잖아요. 휴대폰 좋죠 요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차라리 그거 고민할 시간에 다 사고 두 개를 다 사도 되는 시점이니까 다 사고 차라리 딴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있어요. 이제 HBM3E까지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는 거 맞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엔비디아 쪽에다 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최근에 로이터가 한 2번 정도 지금 계속 지금 수율 통과돼 이거 한다고 나왔어요. 외신에 좀 나왔죠, 그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 그 얘기 처음에 이제 뭐죠 삼성전자 주가가 팍 튀었을 때 젠슨 왕이 새벽에 이제 그 삼성전자 HBM에다가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가가 확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렸는데 매도를 한 거는 이제 금융 투자가 막 매도를 해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올해 하반기 4분기 들어간다라고 나왔는데 삼성이 계속 아닌데 우리 테스트 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테스트는 통과된 것 같아요. 테스트는 통과가 됐는데 이게 수율이 아직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일 예를 들어서 삼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율이 어쨌든 뭐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맞아요 통과됐어요 하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장은 처음엔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얼마나 엔비디아한테 그렇죠. 주는데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일 거기서 우리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가. 그러면 이제 팍 튀는 거지. 수익률 되는구나.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갔는데 물량이 정말 작다. 아니면 물량에 대한 얘기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의심합니다. 물량 작구나. 그러면은 수율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봤을 땐 완벽하게 수율까지 잡혔을 때 맞아. 우리 엔비디아한테 넣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테스트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수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결국 해결을 할 거예요. 해결할 거여 가지고 일단 삼성은 뭐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삼성 최근에 나온 실적 보니까 최근 거 말고 레고시도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야 이거 뒤에 갔을 때 이거 SK하이닉스 감당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HBM3를 넘어서 HBM4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1, 2년 뒤에 얘기긴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상황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왜냐면은 HBM3까지는 밑에 다이부터 하이닉스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로 넘어가면은 밑에 다이가 초미세공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의 차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TSMC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TSMC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을 때 그래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환호를 할 건가? 그렇죠. 지금 그렇지 세계 1위 기업이라 한다고 하니까 환호를 맞습니다. 해. 네. 근데 이게 환호를 할 건 아닌 게 대박을 잘 까봐야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제 HBM4로 넘어가면 이제 SK하이닉스는 TSMC가 이제 다이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에다가 이제 HBM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오케이 워낙 이제 TSMC 뛰어난 기업이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기왕이면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누구한테 비용 주는 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TSMC랑과의 뭐 비용적인 협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밑에 다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4로 넘어가면 우리 한번 승부 걸어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밑에부터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비용 안 나가. 다 할 수 있어. 가격 경쟁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때 SK하이닉스가 삼성 HBM4로 넘어갔을 때 가격 경쟁력 이거를 이 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어렵다 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일반 디램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3E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형 그럼 SK하이닉스 지금 사서 언제까지 들고 있어? 딱 고점까지만 봐. 전고점까지만 일단 들고 거기까지 가긴 갈 거야. 전고점까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일단 전고점까지는 가긴 갈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는 삼성 하는 걸 봐. 그래서 일단 매도를 둘 다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다. SK하이닉스도 일단 전고점까지는 갈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지켜보고 하되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지만 무조건 1등, 무조건 좋은 기업, 무조건 대장을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해주는 돈을 바라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을 들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1등에 투자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싸우지 말고 뭐 엔비디아 사요, 뭐 AMD 사요, 둘 다 사요 그냥. 그리고 삼성전자 사요, SK전자 사요. 그냥 둘 다 사세요. 차라리 둘 다 사시고 본업합시다. 우리 열심히. 이게 사실 투자의 관점에 왔다 봐가지고 제가 보는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시장의 앞으로의 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둘 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로 넘어갈 때쯤 되면 분위기 살짝 보신 다음에 좀 그때는 좀 삼성전자로 살짝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그때부터 잘하면 뭐 TSMC랑 말 잘 맞춰가지고 잘하면은 경쟁력 있겠죠. SK하이닉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조금 정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SK그룹의 현재 상황 자체가 쉽지 녹록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걸 몰입하는 삼성과 조금 이제 지금 좀 상황이 좀 애매한 SK그룹 요 차이도 지금은 정말 요만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빨리 이 차이를 SK가 커버하지 않으면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봐요. 나중에. 삼성전자 HBM 이 3 공급이 늘어나고 HBM4 쪽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이닉스보다 더 치고 가면 HBM도 그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위원님 의견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 공급이 오히려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신 부분 전 되게 합리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분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얼만큼 필요하고 얼만큼 공급 나오고 네. 얼만큼 수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네. 그 HBM 관련돼서 수요 공급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 공급이 네. 더 늘어나는 네. 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이 몇 년 전에 이제 HBM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HBM은 그냥 브릿지 같아요. 브릿지다. 결국은 HBM도 대표님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있죠. 삼성이 바라는 거는 사실은 이 쌓지 않고 그냥 하나에 만들어버리는 그 기술, 압축된 기술. 사실 그걸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쌓아버리는 SK하이닉스 빵 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시장 장악할 때 항상 썼던 게 이제 확 생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기 잡았다 싶으면 이제 디램 그러고 있잖아요. 니들이 시장 점유율을 따라온다고 알았어 한번 죽어봐. 막 생산 계속 유지해가지고 가격 훅 떨어지고 나머지 죽을 것 같아 이랬을 때 그래 이쯤 되면 우리 한번 생산을 그만해 보도록 하지 이러면서 끌어올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디램 쪽에서 자기 디램에 올릴게 낸드 올릴게 지금 일반 디램 낸드 장난 아닙니다. 네 낸드 올릴게 이러잖아요. 그게 1등 하는 기업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HBM 시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정신 안 차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봐요 저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단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네. 업체들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네.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이런 회사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다. 네. 그렇게 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미 반도체가 약간의 독점 성격을 따는데 그건 네. 깨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 말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좀 소부장 밸류체인 중에 좀 괜찮은 기업. 저는 솔직히 요즘에 네. 소부장 얘기 아예 안 해요. 아예 지금은 대형주 살 때여가지고 소부장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낙수효과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몇십 프로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조금 대형주 쪽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게 좀 맞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주구장창 SK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소부장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양심상 지금 뭐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단타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까지만 정도라도 일단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 봐요. 지금은 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고 시장이 좀 격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똑같이 뭐 지수가 1% 밀어버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 떨어지지만 맞습니다. 그 밑에 애들은 막 2~3%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심리를 좀 잡아야 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말씀드린 게 사실 제 양심에 맞는 것 같아요. 막 종목 뿌리면 편하긴 하죠. 그중에 하나 올라가면 자랑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조금 양심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지금은 너무 금리 인하가 들어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물론 지금부터 저점부터 매수하면은 뭐 6개월, 7개월 계단 올라오겠죠. 근데 그건 심리를 좀 멘탈 잡는데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중에 네. 엔비디아 말고 네. 대표님 보시기에 좀 공부해볼 만하다. 네. 관심. 빅테크 7 중에 네. 엔비디아 빼고. 저는 네. 요새 이 얘기예요. 아까 똑같이 네. 똑같이 이제 후배들이 형 그러면은 미국 주식 뭐 사 그러잖아요. 네. 최근에 밀렸잖아요. 네네. 그 M7 중에 너 사고 싶으면 아무거나 사 그래요. 너 사고 싶으면 아무거나 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M7이 한참 핫하다가 그 중에서 두 개가 탁 탈락됐었잖아요. 네네. 불과 몇 네네. 개월 전만 네. 해도. 그래서 애플이랑 테슬라. 네, 그랬을 때 테슬라. 제가 네. 뭐라고 그때 타방송 가서 얘기했냐면은 애플 테슬라가 뭐니 해도 진짜 AI로 확 발 담글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발을 못 담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좀 다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도 아직 안 끝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을 먼저 한번 매수해봐라. 왜냐하면 애플도 본 게 있을 거다. 왜? 똑같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랑 경쟁하는데 삼성이 S24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판매가 정말 잘 됐다. 과연 애플이 그거 보고 느낀 게 없겠냐. 애플도 휴대폰에다가 AI 넣겠다 얘기하면 분명히 분위기 바뀐다. 그랬더니 그 후에 애플 빵 떴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로봇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이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A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AI를 엮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다. 물론 여기는 지금 전기차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치고받고 한다고 뭐 중국 정부가 뭐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거 버티는 거니까 솔직히 그거는
보조금 안 주면 90몇% 다 날아가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이 치킨 게임은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다. 왜? 그동안은 미정부가 안 도와주다가 갑자기 슈퍼 301조 들고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제 갑자기 중국산 전기차한테 이제 세금을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조금 이제 끝물로 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도 관심 가지셔라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테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눌림을 이용했을 때 테슬라. 제가 웅자 책방에서 한 3년 전쯤이었나? 21년도였구나. 그때 제가 미시장 확 떨어지고 그때 할 때 제가 엔비디아를 190% 얘기했어요. 스플릿 전에. 그때 되게 근데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너나 사라. 지금 나 엔비디아 마이너스 30%인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장 막 어떤 외부적인 이슈를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20년 전보다 지금 정보 얻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정보를 너무 쉽게 얻는 게 과연 일반 공부가 되지 않은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는 잠깐 내려놓고 정말 그냥 딱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 미정부가 밀어주고 있는지 안 밀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치킨 게임이 어떤 상황이고 배터리가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대만 태국이었나 공장 이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인프라 증설하겠다고. 저는 그거 보고 테슬라 뭔가 포인트 잡았는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모든 사업에 마찬가지지만 막 예전 컴퓨터도 그랬지만 일단 차를 막 뽑죠. 막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프라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뽑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이 정도쯤 했을 때 우리가 인프라를 이렇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커버는 못하네. 그러면 생산은 잠깐만 요 정도를 유지를 하고 인프라를 더 확충시켜야겠다. 왜? 지금 이미 차 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더 올리겠다. 사실 전 그거 되게 맞다 보거든요. 솔직히. 되게 포인트 잘 잡았다 봐요. 아플 수 있어요. 당장 생산 안 하고 공장 증설 안 하겠다는 거는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공장 증설 얘기했던 게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중국은 사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게 생산이잖아요. 생산 잘하죠. 네. 정말 잘합니다. 그건 인정. 진짜 완전 정말 인정. 근데 이쪽에서 생산을 막 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생산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시장 점유율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치킨 게임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 포기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확하게 했었어요. 전 그 이후에 당분간 테슬라 실적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치킨 게임이 들어갔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뭔가 치킨 게임이 거의 끝물로 가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분위기 딱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매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 오해받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중국이 큰 시장인데 자칫 지금 미정부가 테슬라를 도와주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 나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되게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를 보면은 원래도 그랬지만 전기차를 파는 기업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한 2, 3년을 봤을 때 주가가 거의 제일 바닥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도 있고 차도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AI도 심리가 갑자기 안 좋아졌죠. 로봇도 지금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마다 지금 심리가 다 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 보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실적이 돌아설 때 매수해야지.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번 3분기 때 테슬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7 마찬가지로. 근데 그 테슬라를 미래 시장을 주도할 산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테슬라의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경쟁력은 전기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전기차가 기본으로 돼야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하는 세상이 그건 것 같아요. 자동차.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사견이지만 자동차가 우리가 되게 많은 산업도 있어요. 뭐 컴퓨터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자동차만큼 이게 뭔가 우리가 쓰는 기술들이 집약된 상품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최신 기술의 집합. 맞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도 최신으로 다 깔리고 그렇죠. 있고 AI도 깔리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공상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자동차에서 다 하잖아요. 생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자동차가 그런 산업이라 봐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되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자동차가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씌워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긴 있지만 저는 산업 전반을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가 중요하다 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보면은 에너지 저장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가 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AI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가 엄청 소모가 많이 되죠. AI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이제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미국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래는 생산하고 소비자로 중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얘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이제 소비자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얘 없고 바로 그냥 소비자를 가져옵니다. 그럼 소비자가 전기를 가져왔을 때 이걸 바로바로 쓰지 못하면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렇죠. 근데 ESS 물론 테슬라 전체 실적에서 10%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산업군 자체가 미래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꽂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다들 지금 심리가 안 좋다 그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잘 나갈 때 투자를 하거나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좀 이어간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일론 머스크 그 생각할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차가 싸지든지 아니면은 원자재가 좀 떨어져가지고 배터리를 좀 싸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싸게 해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전기차 시장 자체도.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게 제가 자료 한번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웅달체파에서 몇 번 보여드린 자료인데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대표님께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이게 2020년도부터 이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이 가격 이 변화인데 원래는 양극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가격을 찾아가요. 떨어지려고 하다가 딱 두 해에 위로 빵 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었던 그때 뜨면서 양극재 가격이 확 튀거든요. 그때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사오는 그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때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니까 배터리가 비싸도 막 샀던 거예요. 막 사, 일단 사, 막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머지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한테는 문제가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야 우리 스타팅이고 지금 금리 이렇게 높아서 돈도 없는데 물론 루시드는 뒤에 이제 사우디에 얻고 있긴 하지만 이 돈도 없는데 테슬라 쟤는 야 이 비싼 가격에 저 배터리를 쓸어 가는데 우리도 생산하려면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려고 이제 배터리 회사한테 야 우리 배터리 좀 줄래 그랬더니 알았어 줄 수 있어. 근데 우리 테슬라한테 이 가격에 주거든. 니들 이 가격에 줄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 떨어지는 게 오히려 지금 아프죠. 아픈데 많은 사람들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대로 뭐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일 정말 있는 그대로 샤넬백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 불 터져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올라갑니다. 똑같이 지금 금리 인하기여가지고 은행주 걱정하시는 분들 뭐 예대 마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대출 수요 증가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수익 증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피셜이라 볼 수도 있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좀 더 하향 안정화라 저는 얘기를 할게요. 하향 안정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양극재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이 됐을 때 루시드, 리비안이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죠. 이 정도 전기차 배터리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 들어올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원래는 비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100개 팔리던 게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도요. 저는 2배, 3배가 팔릴 수 있다 봐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예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테슬라도 오히려 보고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길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터리 가격 조금 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던졌잖아요. 그리고 LG엔솔 정도 못 맞출 정도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안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비쌌을 때 우리가 산 거, 시장 점유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산 거 알고 있는 거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전체적으로 이거 저거 조각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는 더 확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 정도.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똑같이 골드만사스 그 자료 나온 내용인데 보조금이 없어도 아마 웅달책방 몇 번 보신 분들은 몇 번 봤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띄워드려서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자체, 제약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25년도가 된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쯤 되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겠죠. 근데 이걸 그렇다고 25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관련 기업이나 테슬라를 매수했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저는 앞에서 이제 M7 기업은 대부분 그냥 이제 6개 기업은 이번 3분기 때 그냥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테슬라만큼은 조금 더 길게 4분기 때까지는 보시고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서 지금 M7 중에 얘기가 좀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테슬라를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 가지고 애플은 사실은 저는 매수를 하고 계시면 수익은 나실 거라 봐요. 근데 애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 쿡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팀 쿡 CEO가. 팀 쿡이 지금까지 애플 CEO를 오래 하면서 한 건 딱 두 가지라 봐요. 저는 첫 번째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을 그래도 잘 유지해온 거. 그 두 번째 옛날에 칼 아이칸이 그렇게 말했던 배당한 거. 주주환원. 네, 예전에 안 했잖아요. 배당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투자했잖아요. 그거 딱 두 개 했어요. 훌륭하신 거죠. 근데 애플은 훌륭한 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AI 혁신이 나야 되는데 혁신이 전혀 없어요. AI 때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한 게 애플 정도 더 많은 기업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을 차라리 인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구글 걸 이용해요? TPC? 저는 그런 거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혁신까지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스티브 잡스 수준을 바라지도 않아. 근데 좀 젊은 피를 수혈하든지 좀 공격적으로 뭔가 전략을 취해야 사실 그런 걸 또 이른바 애플바라고 하는 매니아들이 원할 거예요. 너무 무난해요. 애플은 무난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애플도 주가가 가기는 가겠지만 오히려 애플보다는 뭐 다른 쪽 저는 뭐 빌 게이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을 뭐든지 매수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봐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도 우리가 좀 알고 투자하는 것도 좋으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 난 애플 투자 안 해. 에이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